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12일 만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7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겠느냐? 일단 민주국가로서의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라고 대외적으로 알린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전합니다라고 알린 거거든요. 그럼 투자 수요가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큰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뜩이나 중동 정세가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취소돼 우리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뚝 떨어진 국가 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평가보다 전체 순위가 7계단 하락한 건데요. 일단 이 평가가 어떤 건지, 신뢰성이 있는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뢰성은 있습니다. 네. 이 지표가요, 1989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각 국가 간의 이제 국가 경쟁력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총 69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는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OECD 국가 다 포함하고 이외의 신흥국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추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순위가 20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20위를 기록하면서 네.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10위권 내 진입을 기대하는 분들도 사실 계셨던 것 같은데 네.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기업 효율성이 21계단 떨어진 44위를 기록하면서 전 분야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지표가 먼저 어떻게 조사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3분의 2가량 같은 경우는 정량적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지표를 삼고요. 네. 그런 다음에 3분의 1은 정성적 분석을 합니다. 정성적 분석은 전문가나 학계 쪽에다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냐, 인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3분의 1가락이 정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계엄 사태 네.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악영향을 줬을 거라고 그냥 판단하신 이런 정성적 분석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네.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이제는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4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제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크게 이제는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쪼갤 수 있는데, 일단 경제 성과가 이제는 정부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순위가. 요거는 이제는 괜찮아요. 네. 경제 성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위에서 11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부 효율성 같은 경우에도 39위에서 31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떨어진 게 기업 효율성 부분인데 네. 23위에서 44위로 떨어졌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11위였다가 이제 21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는 제대로 글로벌 정서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반증할 수 있겠고, 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분석이 3분의 1가량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어떤 계엄 사태라든지 이 계엄 사태로 인한 사실상 국내의 소비 위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프라 분야가 10개다 이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봤더니 이제 디지털 기술 인력 구인 자체가 28위에서 59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인력들이 외부로 더 많이 유출돼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는 지금 AI 네. 시대를 맞이했는데 AI 인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요. 네. 있는 사람마저도 해외로 다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의가 있는 게 각국 투자자들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데이터를 이제는 만들 때 이 네. 데이터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경쟁력에서 좀 떨어졌구나. 특히 이제는 인프라 부분에서 네.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봤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이터를 보고서 좀 위험하겠다. 내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좀 머뭇거리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국가 경쟁력 순위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해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 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전반적인 경쟁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에 나서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뭔가 성사될지도 주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유예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늘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현황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G7에 이제 참석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8일까지거든요. 이게 네. 7월 8일까지 상호관세가 되고 7월 9일날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한미가 만나서 정상이 만나서 좀 더 유예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한미 정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7월 9일까지가 지금 한계인데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상호관세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누가 얘기했냐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 예,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주요 지금 나오고 있죠.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들의 경우 선의의 협상을 위해 날짜를 앞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히 협상하는 예요. 근데 그 성실히는 뭐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게 유리한 이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예. 원하는 대로 좀 맞습니다. 따라와줄 국가들. 예, 네. 그런 나라들이 지금 몇 군데 있다라고 하면서 한 18곳의 이제 교역 파트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길게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7월 9일 줄라이 패키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7월 9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정말 이제 관세 또 상호 관세 들어오거든요. 그럼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든 아니면 그 전에 타협을 하든 협상이 이루어지든 둘 중 하나는 이제 돼야 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달도 남지 않아서 협상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일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 연장 유예 연장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좋은 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네. 뭐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7월 9일까지의 유예 연장이 네. 더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연장이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죠. 네, 폭탄을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는 것 네.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더 시장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7월 9일 안에 끝내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여의치 20일밖에 남지 네. 않았으니까 시간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 연장이 되면 일단은 뒤로 미루는 거다 보니까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불확실성은 연장되고 그래서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최선은 일단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실무진 협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정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뭐 대통령실에 의하면 한미 정상이 만나기로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뜻은 이미 실무진에서 얘기가 다 오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분명히 저는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일단 한미 정상이 만나야지만 그 문제를 매듭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는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G7 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상 이제는 정상에 만나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실무진 협상이 있더라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전에 영국과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 대를 할당량으로 정해서 1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 25%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 영국과의 협상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국 입장에서 손해 볼 것도 없고요. 각 나라 입장에서 잘했다. 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영국이 얻어낸 건 그겁니다. 아까 차트에도 나왔지만은 이런 거예요. 이 10만 대에서 쿼터제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차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수출하는 건데 10만 대에서는 이제는 관세율이 이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25%, 정확히 말하면 27.5%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0%로 낮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일단 27.5% 관세 두드려 받다가 10%로 지금 나오고 있죠. 낮아졌으니 당연히 일단은 영국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저 10만 대 품목 관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쿼터제로. 그러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수출이 되는 자동차가요 연 10만 대 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냥 전량 10% 관세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낸 거죠,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근데 저거를 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렇게 쿼터제로 풀면 안 되겠느냐? 이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140만 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더. 미국이 해줄 리가 없어요. 그 140만 대를 쿼터제로 무관세 아니면 10% 해줄 리가 없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바라는 거는 영국처럼 쿼터제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미국이 과연 그걸 받아줄지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일단 우리는 25% 관세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은 영국과 미국의 이제 협상을 보면서 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한 가지가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25%였는데 할당량 쿼터로 해서 신속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예상이 됐던 바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당시 25% 관세 할래다가 그 당시 우리가 쿼터제로 풀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강 50% 관세 받고 있어요. 25% 하다가 더 들어와서 지금 50% 관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쿼터제로 다시 한번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이제는 뭘 얻어냈느냐, 영국 쪽으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그러니까 자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요 13,000톤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사실 큰 양에 대해서 무관세 쿼터로 이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계속 수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에탄올도 마찬가지고 해서 미국은 사실상 농축수산물에 대한 활로를 열어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이 얻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떠나 급히 귀국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죠. 사실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정부가 당초 이번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름값에 대한 불안이 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붙잖아요. 유류세. 이거에 대해서 인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 경유와 LPG, 부탄 같은 경우는 인하율이 한 15%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장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는 끝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가 와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 오를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했다. 2달. 보통은 한 2달씩 연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연장 2달 했다라는 것은 저는 선제적으로 잘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마 기름 넣으신 분들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지금 리터당 1,700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유류세 인하 끝났으면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아마 평균 1,700원이다 보니까 기름 넣으신 분들은 1,800원 하는 데도 있고 여의도는 되게 비싸거든요. 예, 왜냐하면 네. 검정 세단들이 많이 오십니다. 세금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가로 좀. 네. 예,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네. 기름값이 비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간에 일단 기름값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지금 이란이 무력 충돌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대화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던 뉴욕 증시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살짝 주춤했다가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3천 간다 안 간다 이런 걸로 좀 논란이 뜨겁잖아요. 이 코스피의 파죽지세 어떻게 보십니까? 3천은 가죠. 3천은 분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3천은 가는데 이제 5천이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쵸?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예, 그 3천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5천은 진짜 가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국내 장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분쟁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 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에 과연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 쐈다 그랬을 때 그냥 원래 있었던 뉴스 해다가 저런 자료 화면 보이죠. 예. 막 미사일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저 자료 화면 보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다들. 맞습니다. 저도 놀랬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니까 미사일이 떨어진 걸 보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증시 떨어져야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맞죠. 예, 옛날 같았으면은 폭락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까 되게 기대했었고 궁금했거든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노믹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노믹스라고 해서 이재명 플러스 이코노미. 예. 그래서 이제노믹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기대치가 큰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물론 소폭 조정이 있을지라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제 주식 활성화, 주주 재고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지금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국내장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겠고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다 떨어졌어요. 뉴욕 3대 지수 간밤에 있었던 그래서 S&P 500 지수라든지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도 거의 1%까지 와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98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슈만 아니었다면 더 오를 수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적게 오르고 있지만 진짜 저는 이번에 참 감탄을 했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기대치라고 봅니다. 예,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건 호재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한 말씀 더 드리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이런 거였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있어서 분명히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여기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식이 안 오르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왜 안 오는가 봤더니 그 대주주의 아니면 그 오너의 이제 상속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주주가 이제는 주가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상속세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꼭 해야만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나 주주가치 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당 이런 이슈를 만약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대치가 큰 거죠. 이제는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자금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다가 제가 오늘 오전장까지 확인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너무 단기 과열된 거 아니냐. 좀 당분간은 조정 장세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중동 정세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저는 국내장은 이제 빠져야 맞다. 그게 이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장과 뭐 내 생각과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의 시장 모든 참여자들이 국내 장에 대한 기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좋고 모멘텀도 있고 이러다 보니 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동 정세 터지기 전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이후부터
외국인 자금보다는 국내 개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한번 또 매집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즐기는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 같으면 뺐거든요, 일단.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맞습니다. 부분은 한편으로는 위험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국내 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이제는 높다라는 걸 이제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유가가 치솟는다라고 네. 본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악재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그때는 완전 떨어질 텐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야. 예. 오히려 그래서 정유지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뭐 네.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 너무 기대치에 투자하는 건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현재 6월 FOMC 결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동결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드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떨어뜨리려 그러면 경기 둔화라든지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야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를 이제는 기준금리를 하향시킬 텐데 하드 데이터가 뭐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수만 사실상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 네. 이런 것만 나쁘지 실제 나오는 고용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인하할 요인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계속 얘기하죠. 금리 인하해라. 그래야지만 경기가 부양이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고 싶지만 당연히 이제는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데이터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럼 무엇보다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인해서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진짜. 의외로 물가가 안 올랐어요. 예, 이번 통계로 보면은 미국이 그 의외로 사실상 그 물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글쎄 생산자 물가라든지 CPI 지수, 소비자 물가도 생각보다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금리를 인하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물가 한번 나중에 진짜 한 6월이나 7월 가서 물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상 이제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계속적으로 금리를 고금리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내리기는 어렵다. 일단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아마 파월 의장이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 파월 의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관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미칠 거다. 그러니까 조만간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본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모든 외신이나 아니면 지금 모든 전문가의 아마 중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계속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네.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네. 또 조만간 또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원금이 25만 원 상당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이게 네. 지금 경기로 보면은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8월에 우리는 이제 8월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7월과 8월에 있는데 7월 달은 좀 어렵고 8월에 가서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물론 요거는 좀 부동산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 생각은 단행하는 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가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0.8%, 0%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부양하는 거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미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와 재정이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물가, 체감 물가는 높죠. 하지만 지금의 이제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입니다.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원화, 위안화, 동조화 가속. 한국은행이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원화는 위안화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원화, 위안화 이렇게 커플링 현상은 원래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야, 뭐 지금 경제도 힘든데 내가 위안화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그럴 수도 신경 써야 있는데 됩니다. 근데 신경 써야 돼요. 네.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아 이게 중국 경제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아실 텐데 첫 번째로 일단 미국 달러화 흐름에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래서 강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위안화나 원화는 이제 약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양국 간의 높은 경제 연관성 때문에 네. 사실상 동조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같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중국 쪽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이 하나 닫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동조화 현상이 있어요. 예, 중국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중국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가치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뭐 외환 시장에 이제 관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나 우리나라 신흥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높아요, 사실. 네. 그래서 같은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 간의 높은 경제 연계성으로 인해서 좀 당연한 건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원화 위안화 동조화가 다시 강화된다고 전망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관 개수가 0.6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상관 개수가 1로 갈수록 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상관 개수는 그냥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원화가요. 사실상 이제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과거에나 현재도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이제는 세 가지 부분을 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갈등기 때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죠. 2018년 4월부터 이제는 19년 9월까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2022년의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인데 요때 이제는 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었고 트럼프 2기 당선 직후 전후였거든요. 요것도 최근이었죠. 요때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고 그때마다 위기 때문에 항상 위기 때 일어났는데 지금도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이제 동조화 커플링 현상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거는 뭐 미국만 좋은 거지 중국이나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은 어떤 동조화 현상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한국은행은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와 위안화가 좀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갈등 전개 양상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서울 집값 과열, 금융당국 경고장 먹힐까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서울 집값 5월 들어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요즘 매물을 좀 거둬들이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인데요. 매매 가격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요. 4월이 0.25% 올랐는데 0.38% 5월 달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저게 이제는 전국 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38% 올랐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아파트로 따로 떼어서 본다 그러면 0.5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가격은 이제 계속 뛰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월세나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인기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실상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이 지금 통계에도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누가 지금 팔겠느냐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되는 7월 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고르게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단순히 서울 내 뭐 강남 3구나 마용성 등의 수요가 높은 지역만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 전역으로 아니면 특정 지역만 그러고 있다면 그 서울 전역으로도 확대될까요? 이거는요, 확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은 말씀하셨다시피 네. 마용성 아니면은 강남 네. 3구, 네. 강남 3구 특정 마용성. 지역만 그렇군요. 네, 요 정도예요. 그 실제 이제 한국 부동산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렇게 네. 써져 있습니다. 일단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일단 뭐 재건축이나 신축 수요가 있는 곳에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올랐지, 이제 네. 외곽 쪽, 구축 이런 데는 또 교통이 안 좋은 쪽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적혀 있고요. 네. 실제 이게 맞고요. 통계를 봐도 실제 이제는 통계를 봤더니 올랐던 부분을 봤더니 네. 서초구가 0.95%, 그 다음에 평균주보다 더 올랐죠. 강남구, 송파구, 뭐 강동구 이런 쪽이 실제 이제는 평균치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용산구, 그 다음에 성동구 이런 쪽 그래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마포구도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올랐지 외곽 지역은 사실상 평균치보다 안 올랐어요. 예표적으로 네. 강서구 0.14,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 0.13, 그 다음에 노원구가 0.05, 도봉구가 0.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외곽 지역은 아니고요. 이제 핵심 지역만 매매 가격이 이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강남 3구, 뭐 서초, 송파와 달리 마용성의 경우는 정말 실수요자 거래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마용성, 그다음에 경기도로 보면 과천. 요즘 과천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이.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외곽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강남, 그다음에 마용성, 그다음에 이제 과천. 예를 들어서 그럼 분당 이런 쪽에 가다가 그러다 더 퍼지면은 평촌이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과천 지역 쪽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평촌에서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두 채 팔고 과천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과천에 계신 분은 또 그거 팔고 이제 강남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 점점 더 퍼진다는 얘기예요. 마용성도 마찬가지죠.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마용성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곽은 계속 좀 크게 상승률이 나오진 않고 있고 이제 마용성 중심으로 이제는 네. 일단 강남 진입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좀 특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산채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유동성이 늘고 결국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과연 머리를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머리냐면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상 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왜 많이 올랐느냐? 네. 코로나19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현금 지원이 갔었어야 돼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풀린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돈 풀기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 공급은 지역 화폐로 풀 겁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그럼 지역 화폐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안에 이제 쓰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또 쓰이거든요. 지역 화폐 받아서 그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측면에서 이제는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재정 지출 늘린다고 해서 유동성 많아지니까 부동산에 뛴다. 그거보다는 대출이에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유동성은 결국에는 대출 시장을 넓히느냐 좁혀주느냐 그겁니다. 네. 뭐 지역 화폐 뿌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대출 시장을 정부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언론에서 보듯이 뭐 이재명 정부가 돈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더 오른다더라, 막 폭발한다더라, 뭐 벼락거지 생긴다더라, 그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대출 시장을 지금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안 잡아줬거든요. 네. 예, 그걸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머리를 어떻게 쓸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현실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그 대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효과로 그칠까요? 저는 분명히 강화된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남 3구는 영향 없어요. 어차피 강남 3구는 규제 지역입니다. 지금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오던 말던 하든 말든 상관이 거기는 네. 강남 3구 지역은 자기 돈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대출도 안 나와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는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그거 오른다고 해서 뭐라 할 이유가 없죠.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돈 들어서 아파트 사겠다는데 그거 갖고 뭐라 하시면 안 되죠. 돈 있는 사람이 또 영끌을 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영끌이 안 나와요.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끌이 나옵니까? 대출 자체가 각 규제 지역은 안 나온다니까요. 예, 본인 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마용성은 나올 수 있겠죠. 마용성은 영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강남 3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더라도 강남 3구는 가던 길 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외의 지역은 제가 봤을 땐 대출이 막힙니다. 일단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일단 대출 양이 좀 줄어들고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 머리를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오늘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수요자를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아예 이제 줄여주겠다. 근데 그 공급이 아파트 공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파트 공급 늘려야죠, 당연히. 집값 잡기 위해서는. 뭘 공급을 줄이느냐? 대출 공급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정부가요,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자본 규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무슨 얘기냐? 그래, 니네가 그럼 주담대 많이 해줘? 그러면 충당금 많이 쌓아놔. 은행들이 그러면 못해. 이게 대출 안 나가요. 네, 그만큼 그렇겠네요. 또 돈을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머리 잘 썼다고 봐요. 이거는 강력합니다. 은행들이 그럼 대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집 사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동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옳은 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장을 막아버리면 이거는 잠재울 수 있어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자료 화면도 나오지만 거기에다가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은행 조이기에 나선 부분을 핵심을 전 찔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5년 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불장일 때 나만 집을 못 사고 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던 기억 많이들 기억나실 텐데요. 그리고 패닉 바잉이 이어졌습니다. 수요 규제를 위해서 정부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지난 16일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의미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은행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자 하는 수요를 막지는 않겠다. 아예 본인이 사겠다는데 다만 대출 크게 일으켜서 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대부분 레버리지 낍니다. 대출 안 나오면 투기 안 되고요. 투자 안 돼요. 어디서 돈 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갖고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대출은 못 끼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조이는 게 아니라 은행을 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옳은 판단이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당국이 은행 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년짜리 이거 팔지 말아라. 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DSR 때문에 사실상 원리금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연봉 대비 원리금이 40%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이게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 상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옛날에 40년짜리 없었어요. 30년이 최대였지. 근데 지금 40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간을 좀 줄여라. 네, 그래서 이거를 40년짜리 없애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주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총량 관리를 해라. 그래서 대출 나오는 거 총량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마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은행들도 지금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5월엔 들어갔어야 된다. 5월에 들어가지만 왜냐면 이제 7월부터 DSR 들어오죠. 3단계. 그 다음에 분명히 하반기부터 총량 더 규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차 수요가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6월 달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가 제가 봤을 땐 막차였고 6월에는 좀 힘들 것 같고 7월부터는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마 이 지금 부동산 막 광풍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지금 막 뜨고 있는 거 좀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기사에 계속 나올 겁니다. 부동산 계속 폭등했다더라, 매수세 높아졌다더라, 매매가 높아졌다더라.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게 집 없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실. 내가 내 집 마련이 좀 멀어지나 보다 하시는데
조만간 또 기사 사라집니다. 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좀 얄밉게 네. 해온 측면이 크기 얄밉죠.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보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은행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규제를 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왜? 그래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라면요. 사실 은행들은 대출 해주고 싶죠. 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은행들에서 가장 큰 이익은 금리 높여갖고 예대 마진 크게 해갖고 결국에는 이자 먹는 게 사실상 은행들이 앉아서 돈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원리상. 예, 많이 해줘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폭발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예대 마진 적게 해라.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총량 관리해라.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안 해주면 뭐 하겠어요? 본인들도 이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업 대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옳은 현상이죠. 기업들한테 대출해줘서 우리나라 상생 말 그대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이런 부분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맨날 학원날 대출 쪽으로 부동산 쪽만 대출해서 쉽게 돈 벌려고 은행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거는 정말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 보면 여전히 침체기입니다. 이 집값 양극화 심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등을 좀 지역 맞춤형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합니다.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방에 부동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오해 말아주세요. 부동산 지방 쪽은 살려야 돼요. 건설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설사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차등을 둬야 돼요. 지금 이제 세금 자체가 차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이 1에서 3%고요. 그다음에 중과 같은 경우가 이제는 엄청 높아요. 12%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지방의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또 사시는 분도 있어요.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네. 근데 다주택된 취득세를 중과가 이렇게 센데 누가 사겠습니까? 지방 부동산. 안 사죠. 그래서 이런 것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뭐 낮춰준다든지 이런 어떤 차등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갔을 때 감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지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이 저는 너무 세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풀어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지방 부동산이 좀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왜 죄입니까? 투기는 좀 막아야죠. 투기는 막아야죠, 당연히. 네. 예, 투기는 막아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임대 사업자가 일어나서 임대를 해줘서 공급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 감면 부분은 저는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국토부 장관 인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 정부가 딱 부동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 아직 발표 안 했죠. 네. 근데 이제 은행권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시장에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거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현상이었어요. 계속 규제할수록 사람들은 반발 심리나 아니면 기대 심리 때문에 더 아파트를 매수했었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잠잠하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만 줄여주는 현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안 국내 시장을 괴롭혔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보실 때 향후 정책 변화와 또 실거래 흐름까지 함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빙수도 극과 극 소비 1인 컵빙수 인기입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빙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정말 막 더워지면서 절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도 혹시 빙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찬 걸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갖고 잘은 먹진 않는데 가족끼리 갔을 때 이제는 인절미 팥빙수
그렇죠. 뭐 망고 빙수 네. 이런 것도 많이 드시죠. 저는 그래서 망빙이라 그러길래 나 이게 망빙이 뭐지라고 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망수빙수라면서요? 망고 빙수. 아 망고 네. 빙수, 네네. 망고 빙수.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저는 이게 좀 생각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빙수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특히 망고 빙수는 또 유명 그 호텔에서 그렇죠. 값비싼 가격으로 또 유명해지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빙수가 사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본 2만 원 정도 하는 곳이 많고요. 그런데 요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내놓은 1인 컵빙수가 굉장히 인기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망고 빙수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뭐 하도 줄여서 쓰니까 그냥 저도 이제 망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이런 팥빙수라든지 이제 망빙 이런 것들이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 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오고 있죠. 1인 컵이에요. 보통 우리가 팥빙수 먹는다 그러면 사실 다인이 먹을 수 있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인 컵빙수가 이제 인기를 얻고 있고 저렇게 나옵니다. 제 자료 화면에 보듯이. 그래서 한 명이 딱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격대가 4,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 상당히 없이 저렴하죠. 네. 예, 가성비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컵빙수가 이제 대세다. 지금 여름 맞이해서 아마 인기를 더 얻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 어디 브랜드의 그 컵빙수 먹어봤냐 하는 네. 이런 인증샷이 인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SNS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은 네. 망빙 아니면 팥빙 이렇게 쳐보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1인 팥빙수, 1인 망고 빙수에 대해서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이게 요즘에 이제 소비 트렌드구나. 한마디로 가성비를 찾는 분들 맞습니다. 음식마저도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좀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비 양극화가 더욱 네.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좀 고급 호텔에 가서 거의 10만 원 넘지 않습니까? 맞아요. 호텔 빙수는. 호텔 빙수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뭐 A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샴페인이 그렇게 비싼 게 하나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샴페인 빙수가 15만 원. 와, 그리고 15만 원 가까이 하는군요. 지금 뭐 다 나오고 있네요. 자료면에. 그래서 포시즌스 호텔 같은 경우는 14만 9천 원. 신라 호텔은 11만 원, 시그니엘 서울이 13만 원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망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망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는 10만 원 넘는 빙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먹는 빙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돈이 없더라도 또 기념 때문에 또 먹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단순히 뭐 빙수가 얼마 되더라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소비의 양극화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일어나고 있다. 이 빙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얘기했는데 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 빙수가 인기를 끄는 한편 프리미엄 빙수도 이렇게 동반 성장 중인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네. 소비 양극화 현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화, 대중화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좀 다른 시장으로 좀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지금 다른 시장까지 확대될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거를 밸류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밸류 해킹이 어떤 개념이냐면 가성비를 쫓는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보통 가성비를 쫓는다고 했을 때 보통 옛날에는 가격만 보고 사실 가성비를 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격도 낮으면서 그 가치, 본연의 가치까지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한다. 이게 밸류 해킹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분위기가 이런 밸류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를 사더라도 가성비를 따지긴 따지는데 가치를 따져서 선택을 하게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이나 음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프리미엄화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유기농 제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프리미엄이죠. 그런데 저가 대중 브랜드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PB 제품이라든지 실속형 제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극화가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밸류 해킹에 찾으신 분들이 이제는 저가 상품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뷰티, 퍼스널 케어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패션, 리테일 쪽, 내구재 소비재에서도 사실상 전 분야에서 이렇게 밸류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양극화가 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과 이제 판매자 입장이 있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 소비자 입장 말씀드렸고요. 밸류 해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경영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이제 어중쩡하는 거는 이제 안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러겠네요. 아예 그냥 가성비가 고급화를 높거나 하거나 아니면 네. 대중화를 하거나. 아예 프리미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저가 상품이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셔야지 요즘에 이제 소비 트렌드가 어중간 가운데
있는 건 잘 선택 안 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서 고민을 경영 전략을 잘 풀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렌드를 잘 읽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